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오랜만에 이 두 분 다시 모셨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살펴보죠. 오늘 오후에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아직 진행 중인가요? 네, 저도 하다가 나왔는데요. 네.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고요. 네. 수도권의 원외 당협위원장분들이 앞장서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수도권이나 충청 등 저희 당의 격전지의 원외 위원장들은 대부분 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야 된다. 오늘도 그런 라면서 분위기였습니까? 네, 차출을 네. 좀 강력하게 요구했었고요. 다만 영남 지역 원내 일부가 한동훈 장관 좀 아껴 쓰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유보적 의견을 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체감하기에는 예. 8대2 또는 9대1에 가깝게 한동훈 장관이 필요하다. 뭔가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한규 의원, 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가 연석회의 모두 발언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제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90%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원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냐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국민의힘 내지는 뭐 대통령실의 문제라고 하는 게 수직적인 당정 관계, 그래서 대통령의 색채를 좀 빼려고 소위 윤핵관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이 선으로 물러나는 이런 모양새였는데 누구보다 더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이 비대위원장을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방향성으로 맞냐? 예. 제 생각에는 뭐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뜻이 한동훈 장관이 아닐까 이런 점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미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 눈높이라는 거를 바라보는 게 저랑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여당 내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선거 프레임에 저는 들어간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검찰 출신에 대한 그런 국민적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많거든요. 또 제일 문제는 이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비상 상황에 모시는 사실 당대표 역할을 하는 분인데 정치 경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국민 지지가 높아지는 후보도 분도 실질적으로 당에서 갖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은데 당으로서는 굉장한 자원을 갖고 있는 게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원이 너무 일찍 등판을 해서 상처가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지 않겠어요? 네, 옆에 앉아 계신 장해찬 최고위원이 SNS에 올린 글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정치적인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기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남기셨더군요. 장해찬 최고.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밀고 있는 입장에서 일각의 우려와 달리 아까 김한규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용산에 좀 한 장관이 와도 할 말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근데 일단은 뭐 국민의 눈높이 말씀도 하셨고 이게 용산에서 찍은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지지율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국민과 당원들이 누구를 원하는지 이 지지율이라는 거는 용산이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이 누구를 원하는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여러 주자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대선 주자 지지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를 턱끝까지 추격하면서 서울이나 수도권 청년층에 있어서도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지율이 한참 떨어지는 후보를 억지로 비대위원장 세우면 이거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지율 따라서 국민 민심 따라서 결정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할 근거가 좀 빈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 없이 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면 업무를 할 때도 경제인 사면 자신은 반대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사면이 대통령의 주권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저희 당의 여러 의원들이 그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 결정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밝힌 적이 사실은 또 많이 없는 게 이제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만약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민심과 당심의 목소리를 조금 더 정밀하게 대통령실에 전할 수 있는 창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예. 지금 약간 유보적인 반대 의견 내시는 분들도 한동훈 안 된다, 한동훈 문제가 있다는 분들은 전혀 없고 기관 자원이니 지금 말고 조금 상황이 아껴 쓰자? 수습됐을 때 아껴 쓰다는 거지. 공동선대위원장을 뭐 얘기하는 건가요? 명시적으로 반대를 한다거나 뭔가 비판을 한다거나 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윤 대통령도 뭐 검사 시절에 한동훈 장관이 뭐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이런 일화를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회식하면 예. 본인은 콜라 먹는다고 그냥 집에 가는 그런 부하였다는 일화도 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앞으로 뭐 김건희 특검법 전국도 열릴 거고 해서 뭐 앞으로 뭐 비대위원장 역할이 아주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수평적인 당정 관계 과연 이것이 뭐 한동훈 장관이 온다고 해도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지적한다고 해도 귀담아 들지 않으실 테니까 오늘 보수신문의 사설 제목을 보면 네. 비상 상황 초래한 대통령실이 비대위원장 고른다니라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한 보수 언론의 사설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검찰공화국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 출신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수직적인 당정 관계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저는 뭐 매우 어렵다라고 보고요. 여론조사라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이 다 한동훈 장관을 대선 후보로 뽑으면 당연히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선거는 그렇게 집토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기 뭐 대선을 고려해서 인기 있는 사람을 표면에 내세우겠다? 저는 제 생각에는 전혀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 사항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의 자체적인 내부의 어떤 인기 투표 순위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런 지적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이유에 달려 있는 거겠죠.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부분이나 또는 당내 일각의 우려를 한동훈 장관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충분히 평가가 바뀔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지금은 뭐 용산에 대해서 아무 소리 못할 것이다 등등이 그냥 가정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한번 결과로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일단 이 선거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심입니다. 정치인에게는 이 부고 말고 모든 기사가 다 득이 된다라는 오랜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법무부 장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등장하면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일단 카메라가 진을 치게 됩니다. 언론의 관심 그리고 뉴스의 중심에 국민의힘이 서게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예. 물론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도 저희가 잘 귀담아 들어서 비대위원이나 또는 뭐 공동선대위원장, 공관위원 등 정치 경험이 풍부한 분들의 조력을 받아가면서 당을 공동으로 운영해 나가면 예. 그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보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꾸 이제 용산에서 대통령실이 정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차기 주자 지지율 1위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건 그동안 장관으로서 국회 대정부질이나 뭐 법사위 등에서 보여준 한동훈 장관의 여러 가지 정치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만큼 지지를 보내는 것이라서 예. 민심 따라가자는 것이지 대통령실 따라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국민들의 지지가 다른 비대위원장 후보군에게 있었다면 저는 그분을 또 가감없이 지지하자고 했을 겁니다. 근데 뭐 이게 뭐 민심을 따라갈지 말지는 또 정하는 것도 뭐 당에서 하든지 뭐 여튼 뭐 여권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한동훈 대세론이 지금 제기되는 배경에 대해서 뭐 용산의 입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 뭐 당 주류의 판단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당 주류의 판단은 김기현 대표였죠. 그러니까 이게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적합하느냐 이 논의가 아니라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된 배경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거는 김기현 대표를 물러나게 한 거는 대통령의 뜻이었다.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뒤에 있었다라는 게 여러 언론 보도에서 대통령 경로로부터 시작해서 장재원 의원의 불출마, 김기현 대표의 사퇴 이런 과정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 주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총에서 아니면 뭐 여러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당내 주류는 당연히
그 여의도에서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당대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일 거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아직 국민의힘 당원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김기현 대표하고 달리 한동훈 장관은 당내 주류 자체를 바꿀 생각이 강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과연 본인들이 계속 정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텐데 이런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다? 저는 그렇지 않고 결국 대통령실의 의중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냐라는 판단 하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김기현 전 대표가 물러나는 과정에서 이제 언론에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바로 윤심이었는데, 그 보수 매체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지적도 하셨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좀 반론을 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수 매체 사설이나 기사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겸허하게 귀담아 들어야죠. 하지만 그 언론이 하라는 대로 또 당을 운영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지적을 듣는 것과 동시에 예. 나름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의원총회나 오늘 같은 전체 연석회의도 열고 있어요. 네. 하지만 당원 당규를 보면, 그리고 역대 비대위원장 임명 사례를 보면 의총이나 이렇게 전체 당협위원장 모아서 중지 모으고 토론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원내대표가 그냥 지정하고 모시고 추대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전체 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골고루 듣겠다면서 절차적으로 어쩌면 여기서 어떤 의견이 도출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토론 절차를 한번 거치고 비대위원장이 추대된다면 반대했던 분들도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임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불만이라고 할까요? 반발이 좀 누그러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명시적 반대보다는 조건부를 다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예. 만약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면 이러이러한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용산과의 관계 재정립이라던가. 그 얘기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귀담아 들었던 게 더 이상 친윤 비윤 이야기가 당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개파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등등의 그런 의견들이 또 자유롭게 분출되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또 지금 고민하고 있을 한동훈 장관에게 국민의힘 위원장들이 의원들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라고 알려주는 하나의 나침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윤재욱 원내대표 주도하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당내 의견 모으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이러한 과정 자체가 당이 조금 더 건강해지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오늘 뭐 일정이 있었는데 오후 일정을 취소했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또 당원과 지지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이든 국민의힘 입당이든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 누구보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지금 당사자인 한동훈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본인의 거취 문제로 지나치게 관심받는 것을 좀 피하고자 일정을 취소하고 이런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시기에 비대위원장 해달라는 거 저희가 한 장관에게 참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일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모시자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어려울 때, 위기일 때, 그리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수도권 선거가 만만치 않은데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리로 부르는데 부르는 저희 마음도 무겁고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예. 근데 저희가 선당우사를 아직 당인이 아닙니다만 부탁드리고 있는 입장으로서 뭐 한 장관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하게 되고 그런 만큼 오늘 연석회의에서 분출된 다양한 이야기를 특히나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이 이렇게 한동훈 장관을 강렬하게 원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전해지면 한 장관이 고민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이 더 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튼 뭐 한동훈 장관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이 유동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달 초에 총선용 6개 부처 개각에 이어서 이 금주 중에 선거에 나설 다른 부처 장관들의 추가 교체가 단행된다고 합니다. 총선 출마를 원하는 차관급 인사들 줄사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각의 마음이 이렇게 콩밭에 가 있으니 물가가 잡히고 가계부채가 해결될 리가 있겠습니까? 박문규 산업장관은 취임하신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총선 때문에 개각하는 게 책임 있는 국정운영 자세 아니다. 당과 정이 그 쇄신하고 혁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저희 당도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니기에 다소 아쉽지만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박문규 산업부 장관이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물러나게 되자 민주당은 이 총선용 개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건 아픈 부분이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교체되게 된 상황 자체가 좀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자, 김한규 의원,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또 보수 언론 사설을 소개해드리면 어리둥절할 따름이다라고 내용을 이제 소개했더라고요. 얼마나 장관의 자리를 우습게 알았으면 이렇게 3개월 만에 교체하느냐. 결국은 총선 출마를 위한 스펙 쌓기 아니었냐라는 비판을 하고요. 우리나라 산업 정책이 3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어도 되느냐라는 비판까지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특정 고등학교 출신 인물을 찾았던 것 같고요. 그 인물이 지역에서 수원 내에서 장관 출신들이 별로 없다라는 불만이 있는 걸 알고 장관을 임명해서 결국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뭐 박문규 장관님 참여정부에서 청와대에 있었던 분이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수출입은행장에 저희가 임명을 했던 분이고 이랬던 분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욕구가 크지 않으셨던 분인 것 같은데 결국 대통령실에서 총선을 고려해서 이렇게 3개월 전에 장관에 임명하는 이런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러 부처의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장기적으로 이 부처를 이끌어갈 분이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도덕적인 측면이나 자질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을 국회에서 거칩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의 노력 자체를 아주 무의미하게 만드는 정말 비판받아서 마땅한 정말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장해찬 최고위원께서 조목조목 좀 반박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3개월 만에 장관이 교체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후임자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네덜란드 국빈방문 순방도 함께 했는데요. 이미 산업부 내의 다양한 이슈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정 운영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박문규 장관 같은 경우는 산업부 가기 전부터 국무조정실장으로 전체 부처를 좀 조율하는 일을 하다가 이번에 아마 수원 지역에 저희의 험지에 출마하게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당에서 사실 정부에 강력한 요청이 있었죠. 수원이라는 경기도 수부도시에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장관급 경력을 두루두루 걸친 거물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비판받을 부분 저희가 겸허히 인정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문규라는 유능한 이 고위 관료가 수원을 수복하는 데 꼭 필요했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뭐 산업부는 이제 안덕근 장관 후보자가 맡아서 무리 없이 운영하겠지만 박문규 장관이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이런 논란과 뭐 여러 비판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전문성을 발휘하는 의정 활동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좀 더 말씀드리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규 장관이 그렇게 우수하면 정부를 위해서 일해야죠. 300명 중에 1명인 초선 의원으로 일하는 것보다 산업부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았다고 생각하고 안덕근 장관이 그렇게 후보자가 훌륭하면 3개월 전에 이분을 임명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뭐 따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비판을 피해가거나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만큼 저희 입장에서 이 수도권 선거 또 수원 선거가 절박하기 때문에 당이 정무적으로 정부에 많은 요청을 해서 귀한 인재를 차출해달라고 좀 박문규 장관에 대한 러브콜을 강하게 보낸 결과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추진을 두고 민주당 내 비판 발언 수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불과 110여일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할 때지 분열할 때가 아닙니다. 분열로 인한 총선 패배는 단언컨대 검찰 독재 시대를 더 강고하게 열어줄 것입니다. 분열을 획책하는 세력은 민주주의적이며 검찰 정권의 앞잡이입니다. 민주당이 고칠 것이 있다면 민주당 안에서 함께 싸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민주당 분열은 그 어떤 레토릭으로도 결코 미화될 수 없는 윤석열 검찰 독재를 이롭게 하는 앞잡이 행태에 불과합니다.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분이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그런 선택을 할 때는 설득하는 노력이 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냅다 네 잘못됐다. 그만해라. 어허.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같은 당의 유력한 정치인을 대하는 태도인가. 너무 배제지향적인 것 같고 그거 싫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하면 좋겠고. 김한규 의원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신당 창당에 반대하는 그 연명장이라고 하나요? 1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동참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동참 안 하셨어요? 네. 네. 어떤 이유로 안 하셨어요? 저도 뭐 저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의원들이 이낙연 대표께서 탈당해서 신당을 만드는 거에 대해 반대를 합니다. 예. 그런데 현 상황에서 아직 탈당하기 전에 저희의 목표는 탈당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탈당을 저렇게 비판하는 게 과연 가장 적절한 방법인가. 제가 볼 때는 비판보다는 일단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고 저렇게 연명장을 만드는 게 과연 이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본인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바꾸게 될 건가 아니면 오히려 뭐 그래 나는 뭐 내 원래 방식대로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만들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히려 더 부추길 수도 있다는 예, 저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네. 아까 이철희 전 정무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은 동일합니다. 다만 가장 적절한 수단이 뭐냐. 일단 그 구체적인 시점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게 분당과 탈당과 신당이라는 이런 저희가 피해야 될 것들을 막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물론 거기에 뭐 연명하신 분의 생각 자체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고 그냥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다.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이철희 전 정무수석도 뭐 비판했습니다만 어떤 집단의 힘을 이용해서 찍어 누르는 이런 형태는 비명계에서 가장 좀 강하게 좀 비판했던 그런 부분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저희당 전당대회 때 초선 의원들 연판장 가지고 언론과 민주당에서 비판 많이 했잖아요. 저 규탄 100명 하는 게 연판장과 뭐가 다르죠? 저거 훨씬 더 규모가 크고 강도 높은 연판장 아닙니까? 저희는 적어도 기자회견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도 더 적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라는 거 바로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이 총리와 당대표를 역임한 분에게 갖출 최소한의 예의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정치 도의가 실종됐다는 생각을 요즘 여야 보면서 참 많이 하거든요. 예.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울 수는 있지만 쓰면 되는 표현과 쓰면 안 되는 표현의 수위는 좀 서로 간에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낙연 전 대표가 아직까지는 뭐 신당 창당 세력으로 혼자 있습니다만 여기에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 중에 한 명이라도 호응하게 되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통성이 이재명 민주당이 아니라 이낙연 민주당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이라는 확고한 지지 기반도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아직 그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아쉬운 건 이재명 대표 측인데 뭐 현재까지 뭔가 봉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은 다들 숨죽이고 있지만 만약 신당 창당이 가시화된다면 호남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낙연 전 대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삼총리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적어도 2명은 뭉쳐야 이게 호남 정당이 아니라 전국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세균 전 총리는 수도권 서울 상징성이 있고 김부겸 전 총리는 군포에서도 했지만 경북이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구 경북. 네. 둘 중에 한 사람만 모이게 되면 이게 이제 호남 신당이 아니라 전국의 정통 민주당이 되는 거거든요. 뭐 분당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그게 있잖아요. 이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현실화됐을 때 어떤 위기의식을 제대로 느끼시는 분들은 오히려 김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연판장 같은 데 이제 서명을 안 하는 분들이 좀 더 수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연말까지 당에 획기적인 변화를 하는 시간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여지를 좀 둔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이낙연 대표께서 원하는 게 정확히 저는 모르겠는데 네. 본인이 원하는 게 있겠고 좀 뭐 당 지도부가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지도부만이 아니라 당의 여러 분들이 같이 조율하고 노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016년의 경우에 국민의당이 분당될 때 당의 중진들이 나름 중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당시 분당하려는 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고 당시 문재인 당대표가
나름 많이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노력이 아직 없는 것 같아서 네. 오늘 또 여러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 의원들이 지금 뭐 이낙연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지만 그래도 2016년의 상황을 고려하면 최대한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런 거 없이 그냥 서로 그냥 뭐 방송이나 온라인에서 다른 입장만 각자 발표하는 이 모양새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보여지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은 그런 노력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코너에 이낙연 전 대표가 나오시니까 저희가 네.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혁신 키워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갖고도 서로 날을 세우고 있는데 양쪽 입장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척졌다고 해서 당대표와 유력 중진 인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불출마 선언하고 이선 후퇴하는 것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언론에서 이것을 국민의당의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뭐하냐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대통령 한마디에 물러나는 이게 혁신이라고 우리 언론들은 보시는 겁니까? 우리 전 논설위원들의 그런 생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혁신할 방안을 마련하는 대신에 우리 당의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데 이는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방어적 태도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변화를 요구하는 언론을 비난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상대당의 발목을 잡는 것이 누가 못하나 싸움을 계속 하자는 뜻이라면 우리 국민의힘은 이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김기현 대표의 사퇴 관련 상황들에 대해서 연일 민주당이 이제 공세를 퍼붓자 여당이 이제 맞받아치는 상황까지 좀 정리해서 봤는데요. 민주당이 오늘 총선 인재 3호 류사명 전 총경을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윤석열 정부 그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서 전국 이 총경회의를 주도했던 인물인데, 자, 장해찬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류 전 총경의 야당 입당 어느 정도 좀 예견은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할 게 너무 눈에 뻔히 보였던 분이라 그냥 그렇게 됐구나, 뭐 예상 밖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에서 연일 저희 당의 혁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그만큼 본인들이 아무 혁신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좀 열등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나 장제원 의원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위해서는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불출마 사퇴를 선택했죠. 장제원 의원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김기현 전 대표가 뭔가 죄 지은 게 있나요? 이분이 이재명 대표처럼 측근들이 구속되거나 관련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나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이 정권에 부담이 되지 않겠다는 이유로 불출마와 당대표 사퇴라는 결단을 했는데 이건 국민들이 누가 봐도 희생과 헌신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측근들도 줄줄이 구속되어 있죠. 그리고 본인도 여러 가지 누더기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받고 있지요. 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다른 혐의도 많이 남아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까지 바꿔가면서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희 입장에선 이렇게 흠결 많은 이재명 대표가 총선까지 끝까지 버텨주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되고 든든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국민들이 봤을 때 사실 누구를 영입하느냐보다 누구를 잘라내느냐가 선거에서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해찬과 정청래를 컷오프 시켰기 때문 아닙니까? 영입 인재가 주는 임팩트보다는 컷오프나 불출마가 주는 임팩트가 몇 배 더 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과연 김기현, 장제원, 소위 말하는 김장연대 사태에 준하는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자기 쇄신, 자기 혁신이 나올 수 있을지 저는 현재 이재명 체제에서는 그게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민주당이나 혁신의 노력을 좀 잘해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먼저 하면 이 김기현 대표가 뭘 잘못했냐라고 하시잖아요. 동의합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사퇴한 게 문제라는 거고 그게 혁신이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5%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면 국민이 볼 때는 대통령실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당의 모든 책임을
부과시키는 게 이게 혁신이냐? 당 지도부에 떠넘겼다. 예,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국민의힘 출신 광역 의원을 한 분을 봤는데 그분이 너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붕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정당인데 우리가 뽑은 당대표를 왜 대통령이 바꾸라고 하느냐.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원래 정치적인 지향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보이고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당정 관계는 결국 여당이 대통령실에 충고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야당 얘기는 어차피 정파적인 거라 안 듣는 거고 네. 지난 정부에서 보수건 진보건 결국 당에서 중심을 잡고 여론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게 그 역할이었는데 이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과연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저희는 그런 혁신이라면 할 생각이 없다.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새로운 인물 그리고 문제에 있는 하겠다. 인물들을 바꾸는 이런 방식은 하고 있고 예, 예. 아직 시간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짧게만 죄송한- 첨언하면 제가 아주 짧게 단언하건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김기현 대표에게 사퇴하라고 하거나 그런 압박을 가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과의 말씀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